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론으로 들어가 보는데, 정책은요, 정부의 활동 방향이었어요. 그죠? 활동 방향. 이것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였고요. 정책에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의회가 한다. 의회가, 입법부가 하는데, 행정국가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플러스 행정부도 이제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집행은 이제 누가 하냐? 집행은 이제 행정부가 도맡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위상이 강화됐다. 이런 걸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책이 이제 3요소라고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책의 3요소다 그러면 정책 목표라는 게 나오죠. 정책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책 수단이 있어요. 정책 수단. 정책 수단,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참여자가 있죠. 정책에 대한 참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정책 목표.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정책 목표는 일단은요, 목표의 변동과 관련해 갖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목표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시험에 나오곤 하는데, 목표의 변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환이 있었죠. 목표의 전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도 있었습니다. 목표의 승계. 맞죠? 네, 그리고 목표의 확대도 있습니다. 목표의 확대 이런 것도 있고, 우선순위 변동 같은 것도 있었어요. 목표의 우선순위 변동 같은 거 등등 해가지고 목표의 전환에서부터 승계, 목표의 확대, 그 다음에 우선순위 변동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야 되고요. 정책수단은 저 뒤에 가서 집행론 얘기할 때, 그죠? 집행론 얘기할 때 살라몬 얘기 좀 이제 살짝 나오고, 정책 참여자다 그러면 이게 공식적 참여자냐 비공식적 참여자냐 이런 거 갖고 나눠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는 다 메모를 해놓고 갈까요? 정책 수단은 여기서 이제 살라몬이 어떻게 나눴냐면은 이제 요거를요, 요게 이제 직접성 정도, 직접성 여부에 따라서 나누고, 또 하나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나눴어요. 그죠?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직접성이 높으냐 낮으냐 중간이냐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정책 참여자다 그랬을 때는 이건 또 어때요? 정책 참여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참여자가 또 있습니다.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다. 공식적 참여자는 주로 어디에 관여를 하게 되냐면, 공식적 참여자는 어디에 관여를 해요? 여기는 이제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산출 이런 데에 관여를 해요. 그죠? 여기에 관여하는 게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 조직 쪽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 쪽이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같은 데가 있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나 선관위 같은데, 선관위나 헌재나 이런 데들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있죠. 지자체. 이런 데들이 다 전부 다 공식적인 정책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이제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환류 과정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통 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시민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익집단 같은 거를 또 구성하기도 하죠. 이익집단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도 한다. 또 시민이 선거 투표 참여하는 것도 비공식적 참여의 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틀로 해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까요? 먼저 나온 게 이제 목표의 변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목표의 전환. 조직의 항구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항구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항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가 특히 그래요? 목표의 승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항구성은
그러니까 항구성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의 승계가 어떤 거였나요? 목표의 승계는 조직은 그대로 있어. 조직은, 그죠? 조직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으면서 목표를 바꿔가는 거죠. 목표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게 이 목표의 승계입니다. 목표의 승계. 그러니까 A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조직인데 이 목표를 B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승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계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저기가 있죠. 왜 옛날에 공업진흥청이라고 있었는데 공업진흥청. 근데 이게 이름 자체를 뭐로 바꾸냐면은 이게 중소기업청으로 전환을 합니다. 중소기업청으로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조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조직은 유지를 하는데 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공업을 장려해서 공업의 비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목표를 이제 승계해가지고 어떻게 뒤집었냐면은 기업들 중에서도 공업에 매달리는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조직의 목표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의 승계라고 불러요. 조직은 그대로 있고 A라는 목표에서 B라는 목표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승계한다 그래요. 목표의 전환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의 전환은 어떤 거냐면 원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내팽겨치고 내팽겨쳐 놓고 다른 어떤 자기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목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원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따로 있는데 그 목표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전처럼 조직이 A 목표를 갖고 있다가 B 목표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목표의 전환이 아니고 목표의 승계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1번이 바로 그래서 답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이건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목표의 승계라고 해야 됩니다. 조직의 항구성.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래 목표의 동종 목표의 추가는 목표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의 확대.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합니다. 복수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목표 간의 비중 변동, 우선순위 변동 이렇게 말을 하고요. 유형의 목표를 추가하다 보면 목표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목표의 전환이 사실은 원래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니까요. 아까 이제 뭘 얘기했었냐면은 전환이 나타나는 이유가 내부성이 있었어요. 일단 그죠? 내부성. 그러니까 자기네 구성원들의 이익,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이제 목표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목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잉 동조 같은 게 있었죠. 내부 규율이 너무 엄격한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원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아주 세밀한 그런 그 규정에 매달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걸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우겨버리는 거예요. 과잉동조가 됩니다. 예, 이게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과두제 철칙이 있다 그랬죠? 과두제 철칙. 어떤 조직이든 내버려두면 이 조직의 우두머리급들, 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더라. 이거를 이제 과두제 철칙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 까먹고 조직의 리더에게 맞추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더라. 이런 게 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요. 유형 목표의 추구가 지금 뭐래요? 목표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형 목표의 추구가 뭐예요? 유형 목표의 추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들로 목표가 점점 따라 들어가게 되잖아요. 추상적인 목표로부터 구체적인 목표로 간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범하다는 말이 어릴 때에는 되게 시시한 말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범하다는 말이 그냥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난 행복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 목표. 그런데 거기서 그러려면은 내가 좀 평범하게는 살아야 될 텐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인데 안정적인 직장 가지려다 보니까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더 목표가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 구체화되다 보면은 유형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요, 내가 왜 이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일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의 목표가 돼가지고요. 그죠? 공무원 시험을 망쳤다고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 공무원 시험 보고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수험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된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선택한 것 중에 한 가지니까 이거로 내가 안 행복하다는 게 확인되면은 때려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거기 함몰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은 꽤 여러 케이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하다가 뭐 동료가 나를 괴롭혔다, 뭐 이런 것도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업무 배치를 다른 데 받고 싶은데 이번 인사 발령 때도 나를 그냥 요 자리에 뒀다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죠?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공무원 하려고 했던 거지, 시당초에?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이게 오히려 날 괴롭혀. 어찌됐거나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거나 하면은 좀 쉬어가거나 그만두거나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야. 사람이 거기에 함몰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조망을 해보면,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그러면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을 모면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뭐가 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왜 이 조직이 존재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어.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막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구체적 목표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침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형의 목표. 그러니까 무형의 목표를 출발점으로 해서 유형의 목표들이 생겨나는데 그 유형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표 전환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올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여건에서 내가 도망가기도 되게 두렵고 여기 있기도 괴롭고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기가 힘든데 평소에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다 그려놔야 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나? 그 궁극의 목표가. 이런 것들을 항상 떠올리고 살자고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고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 그런 거랑 좀 빗대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조직도 마찬가지로 조직도 만들어 놓으면 생명력이 있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하더라. 그걸 4번에다 써놓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답을 찾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정책 유형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 정책 유형. 이제 정책의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정책의 유형이다 그랬을 때는 로위지, 로위입니다, 로위인데, 로위는요, 강제력의 행사 대상과, 그죠? 예, 강제력의 행사 방법을 가지고 이걸 나눴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강제력을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강제력의 행사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행사하는 것이냐? 강제력의 행사 대상이 이제 개별적인 주체들이냐, 아니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이냐, 요거 나눠봤고, 그 다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어떠냐,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요것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간접적으로 접근하냐 직접적으로 접근하냐. 직접적인 건 개별적인 주체들한테 완전 찾아 들어가거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것은 두루두루 그냥 두루두루 다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었냐면은 여기가 이제 분배 정책이었고 여기가 구성 정책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규제 정책이고 여기가 재분배 정책이었죠.
재분배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걸 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막 응용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로이가 이렇게 나눠놓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몬드하고 포웰이 있었죠. 알몬드와 포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알몬드와 포웰은 요 중에서 뭘 가져가냐면 분배 정책하고요 규제 정책을 가져가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알 상추 상징 정책하고 그랬죠. 상징 정책하고 그 다음에 추출 정책 이래 가지고 요 두 가지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알몬드 포일 물어볼 땐 이건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이 사람들의 독자적 연구 아니잖아요. 안 물어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 같이 섞어서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리플리하고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막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까먹지 않게 계속 관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분배 정책도 있고 규제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도 있어요. 그런데 규제 정책을 둘로 쪼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호적 규제 정책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경쟁적 규제 정책 먼저 써야 돼요. 왜냐면 얘가 분배 정책이 좀 가깝거든요. 경쟁적 규제 정책과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 조금 더 가까운 보호적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분배 정책과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정책. 됐을까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를 했었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가끔 여기다 뭐 솔리스베리의 뭐 자율규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끔 소개가 되고, 저 세 명의 학자는 반복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다. 꼭 알아둬야 된다. 자, 로우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이다. 강제력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거는 더 설명할 거 없죠. 규제는 앞에서도 공부했어요. 1단원에서도 규제와 정부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지나갈까요? 분배 정책의 사례. 이런 거 잘 따져야 돼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의 지원이다 라고 하는 게 분배 정책이냐. 이런 거는 분배 정책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FTA 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울 거라고 전망이 됐고 실제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미 FTA 하고 났더니 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재협상하자, 바꾸자, 재협상하자 계속 몇 번 그랬거든요. 몇 번씩 그랬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기네 손해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FTA 처음에 맺을 때는 미국이 자신감이 있었지.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어정쩡한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하고 붙어서 지네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막 팽창하고 성장하는 경제고 거기는 이제 주춤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게 막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가서 재협상 요구를 계속합니다. 이거 다시 바꿔주자. 저거 다시 저 규정을 손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 우리가 이뤄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FTA 맺을 때 엄청난 사회적인 이제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왜 그랬냐면 그때 보면은 저것 때문에 그랬죠. 공업 분야는 그렇다 치지만 농업 분야는 다 작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농민 보호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더 이제 손보려고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미 FTA 때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그게 초기에 맺은 FTA라. 실제 타격은 한중 FTA로 많이 왔지. 우리가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뭐 소고기밖에 떠오르는 게 잘 없잖아요. 농축 뭐 식품 중에 뭐 미국산 그렇게 많이 먹나? 중국산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요. 근데 한미 FTA로 너무 에너지가 소진돼서 있잖아요. 한중 FTA 할 때는 조용히 넘어갔어. 조용히 넘어갔는데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게 되고, 농민운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농민운동의 특징이 옛날 9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쌀 뭐 WTO 가입한다고 그때 뭐 쌀 수입 개방하고 그럴 때는 엄청 거세게 싸웠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전투력이 약해져. 농민이 고령화돼서 그렇대요. 실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연세가 너무 많고 나까지 하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별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래요. 그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한미 FTA 때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막 총 결집돼가지고 되게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농민 피해 지원 방향으로 좀 가닥을 정부가 잡았다. 그러면 이제 이 농민들이 이런 여건 하에서는 약자인 거 맞는 거죠? 경제적 약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비했을 때 약자니까 정책자금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도 그렇고 이게 다 재분배 정책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분배 정책이 아닙니다. 분배 정책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 쓸까 이걸 고민하는 거고요. 재분배 정책은요, 그 어디다 쓸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야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거 재분배 정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건 다 재분배 정책이네요.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이란 말은요 무상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득 이전이 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다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대립적 성격이 있어요. 계급 대립적 성격. 정부가 그래서요 지금 저 종합부동산세 시끌시끌 하잖아요 또. 근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요 정부가? 아 이거 내는 사람 2%도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 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부자들만 내는 거예요. 상위 2%만 내는 거예요. 오히려 2%에 들어가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정부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자들이 이런 세금 안 내주려고 하는 건 부도덕하다 이런 또 이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수단인데 부자들도 이 돈을 안 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집값은 10억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게 아까우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사람도 드물지만 근데 아무튼 그 정도 오르면은 그 정도 내겠죠 아마 몇 천만 원씩 한 2천 얼마, 3천 얼마 낸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도 안 내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탱돼? 그런 거에 동의 안 하면 나쁜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하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아리고 열받고 화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항변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투기꾼이 아니고 1가구 1주택인데 집값이 올라버린 걸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1가구 2주택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할 말이 사실은 없죠.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속으로는 화나겠지. 화나겠지. 왜냐면 그 사람들도 불안함은 있거든. 집값이 그러다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 올랐다고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되나? 이 사람들은 또 그런 불안함도 있겠지 뭐.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급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 부동산 투기꾼들 쟤네들한테는 세금 더 걷어야 돼. 저거 확 다 뺏어와야 돼.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 구조가 되게 많이 생기죠. 갈등은요, 얘하고 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일 때는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갈등 유발. 왜냐하면 비용 부담자가 딱 정해지거든. 비용 부담자가 딱 정해지고, 그럼 그 비용 부담자들이 불만을 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규제 정책도 그렇고 재분배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고, 그래 디귿은 맞는 얘기 같군요. 자, 그리고 리을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이거 맞는 겁니다. 우리가 EITC라 그래가지고 그 마이너스 소득세가 있어요. 마이너스 소득세. 이게 뭐냐? 1년 정산해가지고 12월 달이 되면 왜 내 소득에서 매달 냈던 소득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됐던 거. 이거랑 내가 진짜로 내야 될 소득세 총액하고 다시 다 계산을 다시 맞추죠.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버는 거 보니까 세금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번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번 거랑 생활비를 고려해요. 생활비. 몇 인 가구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1인 가구가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40%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는 세금에선 되게 불리해져요. 왜냐면 한 사람이 소비하고 많은 거니까 소득 대비 꼭 필요한 생활비를 작게 잡아주겠죠, 정부가.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아져요. 그걸 공식적 용어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게 무슨 죄냐 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싱글세. 혼자 사는 게 죄이냐? 왜 더 세금 많이 걷어? 이렇게 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해서 혼자 산다고 벌을 주는 건 아니고 부양가족이 많을 때 많이 깎아주는 거죠. 근데 혼자 살면 그 깎이는 게 없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은 세금에서 혜택을 봐요. 깎아주니까. 근데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냈던 세금이, 매달 낸 세금이 연말에 정산해보니, 아,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좀 더 냈더라. 그럼 그게 13월에 월급 그래서 환급돼서 나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다시 돈을 꽂아주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보통 그걸 13월에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고 그러면은 또 돌아오고 또 소득수준이 아주 높지 않으면 또 돌아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요, 전 국민의 40%가 채 안 될 때가 많아요. 4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소득은 다 있어도 그 중에 40%만 세금 내고 나머지 다 환급받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 이 격차가 너무 크다, 마이너스가 너무 난다 하는 집에는 오히려 내지도 않은 돈을 꽂아줍니다. 정부한테 매달 내놓은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급이라는 건. 근데 그거를 그 수준을 넘어가는 돈을 넣어줘요. 그거를 마이너스 소득세, 부의소득세, 그런 EITC 제도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근로장려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노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지만은 생활 수준이 좀 미흡하니까 그러면은 보태주겠다, 정부가. 이거 재분배 정책 확실히 맞는 거죠? 확실히 맞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도 재분배 정책이 분명히 맞네요. 그죠? 영세민을 위한 이제 임대주택 건설, 이것도 맞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이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분배입니다. 재분배가 아니죠. 이게 약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그냥 분배 정책입니다. 정부가 가진 걸 가지고 장기적인 먹거리 마련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연구소 설립하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덕 같은 데다 모아놓은 거예요. 대덕에 가면 연구단지가 많아요. 대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분배 정책, 정부가 가진 돈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 이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거기에 이제 끼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빠져야 됩니다. 맨 끝에 것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 조정,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구성정책 맞는 얘기네요.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이런 건데 맞는데, 구성정책의 특징은요, 다른 학자들은 안 받았어. 이거 구성정책이라는 거를 안 받았잖아요. 받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이의 전매 특허 같은 건데, 구성정책이 갖는 특징은요,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내년 대선 끝나면 조직 개편이 또 있을 거예요. 큰 관심이 있어요? 조직 개편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뭐 여가부가 존속될 거냐 폐지될 거냐 정도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지. 일부 있고, 다무지 뭐 조직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별 관심 없어. 왜냐하면 정부가 해야 될 기능은요, 어디선가는 해요. 어디선가는 하는데 그걸 A 부처 갈 거냐 B 부처 갈 거냐, 국민들이 뭐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 별 관심 없지.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끼리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건. 그 안에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우리 조직이 없어져? 야, 우리 부가 폐지되고 저쪽으로 가? 막 이렇게. 그죠? 관심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국민은 별 관심 없다. 이런 겁니다. 선거구 조정도요, 봐봐요. 솔직히는 우리가 이제 정치가 썩었네, 정치인들이 어떻네, 저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안이 별로 없네, 뭐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구성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가 선거구마다 1등만 당선되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근본적으로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고 지금의 정치 구조를 바꾸려면 어떤 제도로 가야 되나,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학자들은 하지만 일반 국민은 거기까지 신경 안 써. 그리고 뭐만 해? 욕만 해. 계속 욕만 해. 정치인들 썩었어 뭐 이러고 욕만 해. 근데 지금처럼 양당 체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양당 체제가 되면 어느 나라나 양당 체제가 되었는데 영국, 미국이에요, 대표적으로. 얘네들도 정치적인 불만이 많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잘못했는데 쟤는 몸에 똥덩어리 막 똥 많이 묻었는데 이렇게 욕하면 둘 중에 뭘 하나를 찍어줘야 되니까 덜 더러운 애를 찍어주거든. 덜 냄새나는 애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략을 네거티브로 계속 가져갑니다. 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자질하는 듯이 선거운동을 해. 그런데 다당제가 되면은 여러 정당이 같이 이렇게 막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만의 대안을 내거든.
근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또 이 제도의 장단점, 저 제도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 꼴이 보기 싫으면 제도를 바꾸면 돼요. 제도를 바꾸면 되는데 제도 바꾸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보도 되게 부족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 정치 수업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근데 비례대표로 바꾼다고 했더니 국민들도 시큰둥하고. 지난번에 바꾸려고 했잖아요. 비례대표 되게 늘리고. 근데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니까 국회의원 늘려야 돼. 야, 안 해! 안 해! 국회의원. 늘리면 안 돼.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혁신안이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지금의 국회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기도 어렵거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구성정책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받는 거야. 이 정책이 주요한 정책의 유형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로이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성정책은. 그런 맥락이. 그렇게 하시죠. 뭐 기역, 디귿, 미음. 아무튼 미음 맞는 얘기였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 그러면 2번이 답이 됐어요. 로이의 정책 유형이 아닌 것은 상징 정책이죠. 이거 알몬드 포엘이었고, 그 다음에 로이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 조정은 구성 정책이라 그랬고, 로이가 제시한 구성 정책의 사례를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공직자 보수도 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제도 개편과 관련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선거구 조정도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 기구신설 이거 맞는 거고, 근데 국유지를 불화한다, 국유지를 민간한테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분정책, 분배정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정책 유형별 사례 유형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했는데, 국경일 제정은 상징정책이에요.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이거 구성정책 아니고요. 상징정책. 국경일 왜 만들어요? 국경일 왜 만듭니까? 국경일 만드는 이유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국가 정신, 기준 이런 걸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통합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징정책입니다. 정부기관 개편은 구성정책에 맞지만 국경일의 제정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리고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재분배 정책까지 가면은 그거는 아예 부자들 걸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두면 보호적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그런 거죠. 최저임금제. 최소한의 급여를 안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노동자들이 많아요, 너무. 노동자가 많아서 저임금 노동자 그 구간에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낮은 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고리적 얘기긴 하지만 대학 다닐 때 1시간 알바 급여가 1,200원? 1,500원? 1,800원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년 올린 거예요. 매년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9,000원대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가 돼요?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풀로 일을 한다 그러면 200만 원쯤 이제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 이제 내년부터 되는데 요즘에 200만 원 풀로 일했는데 200만 원이다. 이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 이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예, 아직도. 예, 그래서 최저임금인 거죠. 근데 이제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예전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가지고서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됐던 건데 200만 원이면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죠, 이제는. 그러기는 해요. 아주 바닥의 수준에 미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호적 규제 정도 되는 거고요. 장시간 근로 제한 이런 것도 52시간 규제를 박근혜 정부 때는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있어요. 주당 40시간이잖아요. 근데 연장 근로가 있거든요. 연장 근로. 연장 근로는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12시간까지 가능해요. 12시간이면은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합치면은 그게 52시간이네? 그죠? 52시간. 이런 건데 박근혜 정부 때는요. 유권 해석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정부가 야 근데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라는 거는 평일을 말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각각 하루에 8시간씩은 더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16시간이 더 붙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계산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야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52시간으로 끊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야간에 하든 주말에 하든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연장 근로 12시간 범위 내에서만 해라.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소기업들은 또 불만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일을 더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거니까 그 비용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에도 불만이 있었고, 지금도 인원이 많은,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에서부터 점차 확대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한테까지 이게 적용되려고 하니까 이들이 또 막 지금 불만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뭐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선택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OECD 국가에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긴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체코, 뭐 이런 멕시코, 체코,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OECD 중에서도.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2 미만으로 일하고. 근데 독일이 우리나라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문제죠. 당장에 기업의 불만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모형으로 갈 것이냐. 선택이 이루어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뭐 정책이라는 건 항상 뭐 장단점이 다 섞여 있는 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나저나 뭐 이런 것들은 보호적 규제는 맞는 거예요. 이걸 해야 노동자들도 과로사 안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요즘에 뭐 그 택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요. 택배 하는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요 법에 적용을 안 받게 해서 그래.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사로 죽는 겁니다. 과로를 많이 하면요. 근육에 뭐 독성이 쌓여서 죽는 거래요, 그게. 그렇다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 근육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장시간 근로 제한 보호적 규제가 맞는 거죠. 추출 정책, 조세 병역, 이게 대표적이죠. 이거는 이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제 추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세와 병역은 추출 정책이 당연히 맞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추출 정책이고, 분배정책,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보조금 맞는 거죠. 정부가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문제잖아요. 사회간접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네요. 1번만 틀린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답 찾으시면 되고, 69번입니다. 로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봤고,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가지로 나눴던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정책 유형을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로 나눴죠. 그리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뒤에 부분은 요거는 앞에서 이건 규제 정치 모형이라 그래 갖고 기억나요? 요거 저기 있었잖아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있었잖아요. 제임스 윌슨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그때 대고기이익, 대중정치 모형, 고객정치 모형 그거 할 때 비용의 부담자가 분산돼 있냐 집중돼 있냐 수혜자가 집중돼 있냐 분산돼 있냐 그 얘기를 했지. 이거 갖다가 막 섞어놨네요. 그죠? 로이의 분류 중 재분배 정책의 예로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구성정책의 예로 선거구조정 기관신설 자꾸 나오네요. 그죠?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딱 하나지.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이거는요, 저도 막 찾아보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낯설어요, 살짝. 낯선데,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자료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이게 나와서 헷갈리게 만든 거겠죠. 일부러. 우리한테 뉴스에서도 잘 보도 안 되는 정책을, 미국 정책을 갖다 여기다 소개해 놨으니까,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도 재분배 정책에 포함된 게 맞는 게 된 거죠. 2번이 답이니까. 그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추적해 본 결과 연방은행 신용통제가요. 신용통제라는 게 뭐겠어요? 신용통제는요. 돈 빌려주는 걸 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막 빌려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갚을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채무 때문에 개인 부채가 너무 쌓였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봅니다. 총 자기 연봉에서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거를 못하게. 그런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빚을 얻고 싶어도 막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을 담보로 내가 빚을 얻는다 그러면 집값의 뭐 60%까지는 대출인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 하나 더 강화된 기준이 내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야. 그런데 빚 갚는 데 3, 4, 12 1년에 1200만 원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돼. 그러면 더 이상은 대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대출을 다 묶어서. 그런 식의 정책을 써요. 제2금융권가만 한 50%까지는 해줘. 그런데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의 절반을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진짜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는 못하게 이런 규제를 이제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빗대서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재분배 정책,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융기관은요 돈 막 빌려주고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 당장의 달콤함을 줘서 유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의 장사 수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이거를 통제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리플리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사회적 규제랑 되게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적 규제. 그래가지고 경쟁 약자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개선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환경 규제 등등 해서 보호적 규제로 다 묶어서 또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경쟁적 규제는요 자꾸 이제 시험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경쟁적 규제는 경쟁을 완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떤 때는 경쟁을 풀어주고 어떤 때는 경쟁을 강화하고, 이건 앞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소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요 사례로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지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정책 의제 설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정책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정책 과정을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정책 과정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정책 과정은 일단은 정책 의제 설정이 먼저 나오는 거죠. 정책 의제 설정이 있고,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이 있죠. 정책 결정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책에 대한 집행이 있죠. 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이 되고 나면 정책 뭐가 있어요? 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책 종결을 하든 정책의 환류를 하든 입니다. 큰 덩어리니 네 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코비라는 학자가 나오죠. 여기서 정책 의제 설정 관련해서. 그래서 코비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뭐냐면은요, 코비 이걸 외부 주도 모형하고요. 외부 주도형이 이게 주로 이게 선진국이죠. 여기가 선진국 모형이에요. 선진국 민주주의에 기반한 게 외부 주도형입니다. 그리고 내부 주도형이 있죠. 내부 주도형. 물론 선진국에서도 내부 주도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내부 주도형이 많다 그러면 그건 후진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외부 주도형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그러면 그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쪼개지 마시고. 자,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외부 주도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일단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사회 문제참.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촉발 계기를 타고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부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랬죠?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이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요 안에서 또 일부가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공중의제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너무 좁게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일부가 이렇게 해서 정부 의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단계. 그래서 사회 문제는요 원래 막 되게 많은 게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느 분야든 문제가 없는 분야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요 5만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떤 계기가 돼서 사회적 이슈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이슈로. 그죠? 사회적 이슈로. 예전에는요 음주운전 같은 것도요 관대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것도 최근래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 술을 되게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안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는. 예전에 술에 대해 관대하다 보니까 나도 술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술 마시고 누가 실수했다 그러면 자기도 실수한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야, 그 뭐 술 마시고 그런 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봐줘야지 좀, 그 일부러 그런 거랑은 좀 구분해줘야지, 이런 게 좀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질러도요, 원래 법적으로는 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됐을 때 그걸 봐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판사들이 봐주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래서 이건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감경해 준다. 근데 원래대로 보면요, 우리 형법에 보면 스스로 초래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강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 분명히. 근데도 봐주고 그랬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근데 지금은 그 관행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민 여론이. 그래서 점점 그게 없어지고, 음주운전도 예전에는 술 마시고 좀 적당한 상황에서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가고 그렇게도 했다고.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법이 있지만은 그러기도 했다. 그런데 그게 사회 문제인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의 뭐 자기들끼리 뭐 융통성 같은 개념처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몇 년도죠? 2010 몇 년도지? 2010 몇 년도? 2년도인가? 뭐 그때 윤창호 씨 그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크게 이슈가 안 된 거야. 이슈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점점 강화는 되어 왔지만은 확 전환하는 계기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 서 있는 그것도 군인이니까 얼마나 더 애틋한 마음이 있어. 군인 휴가 나온 거였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거의 뭐 270도 돌아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이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다.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공분이 이제 조성되면서 공중의제화 된 거죠. 야, 이건 더 강화해야 돼. 이건 처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의회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엊그저께 그 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됐다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좀 완화하라고 다시 나왔어요. 어떤 걸 완화하라 그런 거냐면,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리상 다른 범죄는 십몇 년 있다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범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폭행죄가 뭐 내가 20년 전에 폭행죄가 있었고 20년 만에 폭행죄에 다시 휘말렸어. 그랬을 때 얘는 누범이다. 가중처벌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기간이 너무 기니까. 누범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주먹을 휘둘렀어. 뭐 이런 게 누범이에요. 저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했어. 그럼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50%까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형을 3년 받아야 될 걸 막 5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5년 가까이도 받고. 원래 누범이. 근데 이거는요, 음주운전이 평생 생애에 걸쳐가지고 재발했다 그러면은 누범 취급을 한다. 그거는 너무 과잉됐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법리상의 해석이야. 근데 이게 국민들은 또 짜증나는 거지. 국민들은. 야, 그럼 뭐야? 음주운전 조장하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법도 법 논리가 그러니까 이 법도 논리가 그래야 된다는 해석이지. 법 전문가들이. 그런 수준으로 엊그저께 또 논란이 좀 됐죠. 논란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러긴 했지만 예전보다 강화된 기준이 계속 있는 건 맞아요. 강화된 기준이 있고. 음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 그랬죠? 예, 이런 걸로 적발돼서 가잖아요. 경찰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공무원이세요? 물어볼 거예요. 그런 질문 들으면 안 되지. 한 번도 들으면 안 돼. 공무원이세요? 물어봐. 공무원이다 그러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직장에다가 굳이 알려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가서 뭐 지 스스로가 문제가 되든 말든 그거는. 근데 공무원은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에 알려지고 바로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공무원은. 절대로 술은 그래서 집에서만 마셔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술 먹고 어디 시비에 휘말려도 안 되고 큰일 나.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간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주운전 사례로 보면 이게 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거를 막 법제해달라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 전체에다 편지 쓰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겨우겨우 됐어요. 네, 그때 강화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저런 케이스, 요거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요. 내부주도형은 어떻게 됐죠? 이거는 동원형하고 뭐가 있었죠? 동원형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 음모형이라고 하는 거. 요걸로 나눠지는데, 요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자주 나와서 사례도 하나 더 들어드리고 이렇게 한 거니까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 보고 잠깐 쉴까요? 우리 보니까 내부 관료 또는 소수 외부 집단이 주도한대요. 그러면 일단 외부 접근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런 얘기 나와요.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숨기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바로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서 바로 정책 의제화된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내부 접근형 같죠? 내부 접근형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사회 문제가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정부 의제로 끝나는 겁니다. 맞죠? 기억나죠? 이렇게 하고 끝나. 그냥 숨기고 싶으면 숨기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안 알려. 그런데 여기는 동원형은 어떻게 됐죠? 동원형은 알려. 요거는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로 먼저 채택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PR 과정을 거쳐서 공중 의제까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막 으쌰으쌰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동의하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거는 내부 접근형이구나. 3번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됐죠?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고 구치기형도 있냐? 있어요, 실제. 구치기형. 구치기형은 메이라는 학자가 강조한 거거든요. 메이라는 학자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구치기형을 얘기했는데 구치기형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민 여론이 이게 동조가 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구치기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동원형은 꼭 그게 국민들이 동의해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 스타일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뭐 얘기했었냐면 옛날에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산하 제한 정책은 경제가 막 성장하려면 너무 이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돼.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또 인구가 안 늘어나서 문제지만.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있고 정부가 먼저 그걸 채택한 거예요. 채택했는데 사람들 인식은 어때요? 아니 왜 애를 낳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 그런데 그거를 막 PR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동원형인 겁니다. 그런데 구치경은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이건 국민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예요. 그거를 정부가 먼저 끌고 나가서 막 떠들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가지고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 혁신안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겠죠. 개혁가가. 그죠? 그런 게 구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비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메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71번도 간단하죠? 정부기관 내에서 제기되거나 정책 결정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외부 집단의 주도로 그러니까 외부 집단이란 말이 나오니까 외부 주도인가? 이러시면 안 돼. 특정이라고 했잖아. 특정. 그래서 특정 외부 집단의 주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 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부 접근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죠. 동원형도 아니에요. 대중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야. 왜냐면 특정 이익 집단만 좋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내부 접근형으로 이것도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킹던의 정책창 이론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이거는 킹던의 정책창 모형 정책 의제화가 될 때 킹던은 다른 접근을 했죠. 세상에 이런 게 어수선하잖아요. 사회에 문제가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은 이게 아젠다 세팅으로 넘어가느냐. 그걸 킹던은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정책 결정 모형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혼란 속에서 세 가지가 만나면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된다. 정책 의제화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이랬더니 문제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계속 문제가 떠다니다가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좀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좀 보여야 되고 이런 게 탁 맞물리면 그 순간 이게 아젠다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정책창 모형이 시험에서요.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데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창이 닫힌다. 킹던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야 정책창이 열리는 거고
예, 그게 또 정책창이 열렸다가도 이게 오래 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정책창이 쉽게 닫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와 닫히는 계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창이 닫혀요. 정책창이 닫혀. 이게 바로 뭐냐면 정책의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는. 정책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걸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 주기, 정기회기의 개최 등 규칙적인 경우에도 정책창이 열리기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기도 하는데 예산 같은 거는 오늘이 내일까지 통과돼야 되는 거네? 내일? 그죠? 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이 12월 1일이니까. 그잖아요. 내일이면은 예산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창이 이제 그죠? 지금은 열려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 상태예요. 이 시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 주기 같은 거는 규칙적이다. 그런데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한다. 그리고 문제의 흐름과 이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랬는데 요게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용어를요. 살짝살짝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꾸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용어는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이지 이슈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슈가 있다고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책 대안이 어느 만큼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이게 아젠다 세팅이 된다니까요. 근데 정책의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요게 3번이 답이 됐고요. 마치와 올슨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 발전시킨 게 맞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그 흐름이 근데 4가지였죠. 그 명칭이 좀 다르죠. 문제 흐름만 똑같고 그 다음에 그때 보면은 거기서는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과 기회의 흐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건 정책 결정이 내려질 때의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그 이론을 차용해다가 이제 정책창 모형이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맞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답 확인됐죠? 예, 잠깐 쉬었다가요. 네트워크 모형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